번화한 경기도 포천시의 이면에는 믿기 힘든 끔찍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꾸며낸 공포소설이 아니라 한때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현실입니다. 보통 혐오스럽게 여겨지는 거머리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즉 인육을 먹이로 하여 사육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돈을 위해 해외 암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이토록 잔인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누가 희생되었고 이 사건의 전말은 어떻게 밝혀졌을까요? 당신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 비극, 그 전체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2016년 경기도 포천의 외곽 지역, 한 이상한 현상이 갑자기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평소 논에서 벼를 심거나 양식장에서 물고기를 기르거나 시장에서 농산물을 팔며 바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모든 일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들은 대신 늪, 도랑, 그리고 진흙탕으로 몰려가 많은 사람에게 미끄럽고 혐오스러운 작은 생명체, 바로 거머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한때 가축의 피를 빨아먹고 농부들을 괴롭히는 해충으로 여겨졌던 거머리는 많은 가정을 순식간에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검은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해외, 특히 중국에서 온 중간 상인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거머리는 약재로 사용되며 엄청난 가격에 팔리는 전통보약의 재료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마을 끝자락의 작은 식당에서부터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까지 매우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한 가지, 거머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거머리를 많이 잡으면 새 오토바이를 살 수 있어. 한 자루 가득 잡으면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다더군. 희망에 가득 찬 그 목소리들은 마을 구석구석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노는 방치되기 시작했고 밭은 메말라갔습니다. 평소 부모님을 도와바치를 하던 아이들까지 이제는 진흙탕에 뛰어들어 손과 발에 붙은 거머리를 보여주며 깔깔거렸습니다. 보통 쌀을 찢던 아주머니들도 이제는 양동이를 들고 거머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치 오래된 직업을 잊은 듯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 가능한 한 많은 거머리를 잡는 것만이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순식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한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박인수 사장이었습니다. 늪에서 거머리를 잡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박인수 사장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넓은 부지에 철조망 울타리, 가지런히 정렬된 양식장, 그리고 꽤 괜찮아 보이는 인부 숙소까지 갖춘 거머리 농장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박 사장을 멀리 내다보는 비전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많은 가정에 복을 가져다준 좋은 사람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었습니다. 박 사장은 미소가 인자하고 인부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기서 일하면 걱정 없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은 없을 테니. 그 말에 먼 지역에서 온 많은 노동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친절함을 믿었습니다. 특히 그가 외딴 시골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만 골라 고용했기에 사람들은 그것이 사회적 배려의 한 형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과 달콤한 이야기 뒤에는 서서히 의문점을 자아내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왜 박 사장의 농장 인부들은 항상 바뀌는 걸까요? 몇 달 이상 버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얼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는 마을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철조망 근처에 사는 몇몇 이웃들은 밤에 비명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공포에 가득 찬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땅속으로 꺼진 듯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술에 취해 싸우는 소리려니 하고 무시했습니다. 시골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의 일에 감히 간섭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하물며 박 사장처럼 자비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이의 일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렇게 낮의 웃음소리, 양식장에서 풍기는 축축한 흙냄새, 그리고 매주 실려나가는 거머리 자루들이 사실은 바로 눈앞에 있던 모든 이상한 징후들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박 사장의 상냥한 미소 뒤에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비밀이 훗날 밝혀졌을 때 마을 사람들은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공포에 떨게 될 것이었습니다. 박인수 사장의 거머리 농장은 누구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가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재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처음에 박 사장을 평범한 농부로 보았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의 삶의 변화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한때 버려진 논과 늪이었던 땅은 이제 2m 높이로 솟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폐쇄된 단지로 변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곳은 삼엄하게 경비되는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심지어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울타리 너머에는 진흙 양식장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고 물은 갈색빛을 띠고 표면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천 마리의 거머리가 계산된 방식으로 사육되며 작은 검은 그림자들이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갈이 깔린 오솔길이 양식장들을 연결했고 보이지 않는 손이 구석구석을 관리하는 듯 항상 깨끗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흰색의 영구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인부들의 숙소는 방들이 줄지어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은 종종 군대 막사 같네 아주 깔끔해라고 말했습니다. 박 사장의 부는 날이 갈수록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시골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을 샀습니다. 그의 낡은 집은 철제 대문과 대리석 바닥을 갖춘 2층짜리 큰 집으로 개조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좋은 옷과 명품 가방을 들고 시장에서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거머리가 포천의 새로운 황금이라는 믿음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칭찬과 감탄 뒤에는 일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속삭임도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경찰관인 최민중 경감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부에 쉽게 감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빨리 들어온 재산이 빨리 사라지는 많은 사건을 보아왔습니다.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한 가지는 너무 잦은 인부 교체였습니다. 그가 철조망 근처 길을 지날 때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보였고 3개월 이상 버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상하군, 그는 생각했습니다. 보통 무료 숙식과 충분한 음식을 제공받는 시골 노동자들은 몇 년이고 머무르기 마련인데 하지만 여기는 마치 모두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아 최 경감의 의심은 한 작은 보고서가 면사무소로부터 들어오면서 더욱 커졌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몇몇 가족들이 아들이나 형제가 포천으로 일하러 갔는데 그 이후로 전혀 소식이 없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편지와 전화는 답이 없었고 그들의 흔적은 박인수라는 이름에서 끊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경감은 경찰서 현관에 앉아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긴 연기를 내뿜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흔적이 있었을 거야. 하지만 이건 너무 조용해. 지나치게 조용하다고. 그날 밤 그는 농장 울타리에서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마을 어르신인 김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경감, 내가 밤에 그 농장에서 픽업 트럭이 나가는 걸 자주 봤어. 항상 방수포로 덮여 있어서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몰라. 가끔 쇠를 끄는 듯한 소리도 들리지만 누가 감히 말을 하겠소. 박 사장은 부자고 자비로운 사람이라 많은 사람이 그에게 빚을 졌지. 최 경감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증거로 삼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정보의 조각들이 패턴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잦은 인부 교체, 연락이 끊긴 가족들, 밤에 드나드는 차량, 모든 것이 아직 맞춰지지 않은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박 사장의 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서의 작은 회의실에서 최 경감은 몇몇 부하들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지도와 메모로 가득한 나무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최 경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누군가 잠입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건 추측에 불과할 거야. 몇몇 이름이 거론되었지만 결국 그의 선택은 한지훈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직 젊었지만 여러 위험한 작전에서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다부졌고 얼굴은 정직해 보였으며 무엇보다도 사회 밑바닥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지훈이, 최 경감이 날카롭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전라도에서 온 노동자로 들어간다. 새로운 신분은 준비해뒀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온 가난한 청년이 되는 거야. 명심해라. 그곳에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만이 우리가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지훈은 고개를 숙여 격리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분위기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임무가 보통 임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철조망 뒤에 정말로 어두운 무언가가 있다면 한지훈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걸음 없이는 실종된 노동자들의 미스터리는 영원히 묻힐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평온해 보이는 작은 도시 포천에서 비밀 작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박 사장이 부하 칭찬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지훈이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일지도 모르는 세계로 발을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가는 비가 포천 외곽의 흙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몇 벌의 낡은 옷이 든 작은 가방을 맨한 지훈은 거머리 농장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은 아래를 향해 일자리를 찾아 상경한 시골 청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삐걱거리며 철문이 열리자 깨끗한 흰 셔츠에 상냥한 미소를 띤 박 사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게 안전해, 젊은이. 자네는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돼. 먹는 거, 자는 거 전부 내가 제공하지. 지훈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안전하다는 말이 오히려 경고처럼 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높은 울타리가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내부에 무언가를 가두기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첫 며칠 동안 지훈은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오솔기를 청소하고 양식장에 물을 갈고 고기 덩어리가 담긴 쇠틀을 진흙 속으로 내리는 일의 리듬을 익혔습니다. 그를 가장 소름 끼치게 만든 것은 고기가 물에 닿는 순간 거머리들이 미친 듯이 꿈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식장 표면이 갑자기 들끓었고 수천 개의 검은 몸뚱이들이 휘감고 달라붙으며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축축한 소리를 냈습니다. 다른 인부들은 태연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고 농담을 했으며 심지어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기도 했습니다. 마치 수천 마리의 거머리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닭장에 닭 모이를 주는 것처럼 평범한 일인 듯 했습니다. 지훈은 따라 웃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억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훈은 다른 인부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한 지 한 달 된 경상도 청년 이철수가 있었습니다. 철수는 명랑하고 양동이를 들면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거머리들이 해외로 팔린다던데 가격이 엄청나대. 내가 보너스 많이 받으면 새 오토바이 살 거야.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라도에서 온 젊은 여성 강소희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예뻤지만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 그녀는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여기서 버텨야 해요. 1년 정도 돈을 모으면 병원비로 충분할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냘팠고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임무가 비밀 유지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농장의 분위기는 고요해졌습니다. 인부들은 긴 막사에서 잠을 잤고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쇠 침대들을 비췄습니다. 지훈은 자는 척 누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따금 밖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리거나 창고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모든 소리를 기록했습니다. 며칠 후 그의 의심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는 오래 일했던 인부들의 침대가 항상 새 것처럼 보이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남겨진 옷이나 개인 물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고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마치 그 사람들이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어느 날 밤 폭우가 쏟아질 때 지훈은 막사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박 사장이 두 명의 덩치 큰 남자와 함께 천으로 덮인 무언가를 창고 쪽으로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들어갔고 무거운 철문이 쿵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철조망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이 밝혀질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지훈이 농장에 들어온 지 15일째 되는 날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마당은 청소되었고 긴 테이블과 의자들이 놓였으며 추가 조명이 설치되었습니다. 큰 주방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닭구이, 생선튀김, 야채볶음, 그리고 뜨거운 국이김을 내뿜었습니다. 박 사장은 환한 얼굴로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쾌활해 보였고 마치 이 파티가 정말로 인부들을 위한 선물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은 우리의 성공을 축하합시다. 마지막으로 수확한 거머리가 비싸게 팔렸어요. 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인부들은 환호했습니다. 매일 진흙과 피비린내와 씨름하는 그들에게 이런 파티는 꿈만 같았습니다. 지훈은 작게 웃으며 소희와 함께 접시 놓는 것을 돕고 철수의 농담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경계의 태세였습니다. 그의 본능은 이 파티가 순수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낡은 스피커에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형광등이 음식으로 가득 찬 긴 테이블을 비췄고 소주병들이 중앙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기대에 찬 얼굴로 앉았습니다. 박 사장이 일어서서 잔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노고를 위하여 모두가 환호하며 각자의 잔에 소주를 따랐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잔을 들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따라질 때 그는 잔바닥에 옅은 앙금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뜻 보면 희미했지만 그의 마음을 경계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잔을 입술에 대고 고개를 젖혀 마시는 척했습니다. 사실 그는 액체가 땅으로 천천히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주위의 웃음소리에 가려졌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분위기가 여전히 떠들썩했습니다. 철수는 작은 노래를 흥얼거렸고 소희는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갑자기 쓰러져 접시에 얼굴을 박았습니다. 잠시 다른 사람들은 그가 취했다고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2명이 더 쓰러졌고 의자가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몇 분 만에 의자들이 삐걱거리고 몸들이 축 늘어졌습니다. 긴 테이블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밤벌레 소리 사이로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소주는 분명 평범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마취하기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테이블 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몸은 힘을 잃은 듯 축 늘어졌습니다. 그는 속눈썹 사이로 박 사장의 얼굴을 엿보았습니다. 이제 상냥한 미소는 사라지고 계산으로 가득 찬 차가운 시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마당 가장자리에 서 있던 덩치 큰 남자 셋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맥박을 확인한 후 인부들을 하나씩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부가 무력해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박 사장은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창고로 옮겨 오늘 밤 외부 양식장으로 보낸다. 그 말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하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여러 번 해본 것처럼 빠르고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지훈도 다른 인부와 함께 들려 올라갔습니다. 그의 옷 속에서 손가락이 허리에 숨겨진 작은 장치를 더듬었습니다. 그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진동이 밖에서 대기 중인 팀에게 비상신호가 전송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창고 철문이 삐걱거리며 무겁게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습기와 쇠 냄새가 섞인 공기가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창고 바닥은 어두운 얼룩으로 젖어 있었고 안에는 인간의 몸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쇠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박 사장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눈만이 희미하게 번뜩였습니다. 모두 집어넣어 시간 낭비하지 마. 그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즉시 의식을 잃은 몸들을 쇠틀 안으로 옮겼습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지훈은 심장이 세차게 뛰는 가운데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만약 경찰팀이 늦는다면 그와 다른 인부들은 이 창고에서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밖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환호와 웃음으로 가득했던 밤이 이제는 삶과 죽음, 범죄의 폭로와 모든 비밀이 거머리 양식장 바닥에 묻히는 것 사이에 가장 긴장된 밤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창고는 무력해진 인부들이 하나씩 쇠틀 안으로 던져지면서 쇠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 사장은 팔짱을 낀 채 중앙에 서서 차가운 눈으로 마치 평범한 작업을 감독하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리 해, 한 명도 남기지 마. 그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표정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축 늘어진 몸들은 마치 자루처럼 들려 올라갔습니다. 지훈은 몸이 무거운 척하며 뻣뻣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모든 명령을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뒤에서 몇 분 전에 누른 작은 통신 장치는 이미 외부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긴장 속에서 기다렸습니다. 밖에서는 폭우가 양철 지붕을 때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갑자기 빗줄기 너머로 차량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어둠을 꿰뚫는 흰색 불빛이 뒤따랐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철조망 울타리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사이렌이 울부짖었고 손전등 불빛이 밤을 뚫고 날카롭게 비쳤습니다. 몇 초 후 큰 문이 부서지며 수십 명의 무장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군화가 질퍽한 땅을 밟았고 비가 검은 헬멧에서 반사되었습니다. 창고 안에 정적이 깨졌습니다. 박 사장의 부하 중 한 명이 겁에 질려들고 있던 몸을 떨어뜨렸습니다. 박 사장은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잠시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가짜 미소도 차가움도 아닌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아는 자의 쓰라린 공허함이었습니다. 막아! 그가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걷어차여 열린 창고문의 굉음에 묻혔습니다. 경찰 병력이 총을 겨눈 채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구석구석을 훑었습니다. 지훈은 눈을 떴습니다. 그의 몸이 빠르게 회전하며 한 번의 움직임으로 근처에 있던 덩치 큰 남자의 팔을 제압했습니다. 남자는 놀라 비명을 질렀지만 수갑이 이미 그의 손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두 부하가 저항하려 했지만 고무탄과 경찰봉에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박 사장은 몇 걸음 물러섰습니다. 2명의 경찰이 다가와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게임이 끝났지만 패배를 인정하기 싫은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쇠틀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철수와 소희가 그 안에 힘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열쇠를 당겼지만 낡은 쇠가 걸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땀과 빗물이 섞여 이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빨리! 한 경찰이 뒤에서 엄호하며 소리쳤습니다. 남은 힘을 다해 그는 다시 한번 쇠 레버를 내리쳤습니다. 날카로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마침내 쇠틀 문이 열렸습니다. 철수의 몸이 축 늘어져 떨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훈이 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일어나! 철수야! 안전해! 철수가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살짝 떴습니다. 한편 소희도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의 몸은 차갑고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들어올려 창고 문에 있는 의료팀에게 넘겼습니다. 소희의 창백한 얼굴에는 마치 무언가 변했음을 느낀 듯 옅은 안도의 선이 보였습니다. 창고는 이제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 제압당하는 범인들의 짧은 비명, 그리고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인부들의 울음소리로 북적였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밖으로 옮겨져 마당의 임시 텐트로 이송되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사이렌이 울부짖고 적색과 청색 불빛이 회전하며 진흙을 비췄습니다. 비는 수십 명의 목숨을 거의 앗아갈 뻔했던 끔찍한 흔적을 씻어내려는 듯이 세차게 내렸습니다. 지훈은 창고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흠뻑 젖었고 숨은 거칠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쇠 의자에 수갑이 채워진 채 앉아있는 박 사장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자비로운 가면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어깨가 축 처지고 조종장치를 잃은 인형처럼 텅 빈 시선을 가진 늙은 남자의 모습뿐이었습니다. 환호와 웃음으로 시작된 밤은 이제 사이렌, 비, 그리고 수갑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지훈은 이 작전이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수십 명의 생명을 죽음의 문턱에서 되찾아온 구조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는 다시는 철조망 뒤에서 어두운 비밀이 자라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체포의 밤이 수십 명의 목숨을 구했지만 경찰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 포천경찰서의 차가운 취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흰색 형광등 불빛이 텅 빈 벽을 비췄고 방 중앙의 쇠 테이블은 마주 앉은 두 인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최민준 경감이 굳은 얼굴이지만 집중된 시선으로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테이블 위에 수갑이 채워진 손을 올린 박인수 사장이 지쳐 보였지만 마치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에 조금도 굴하지 않겠다는 듯이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최 경감은 두꺼운 파일을 열고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녹슨 쇠틀, 붉은 얼룩으로 가득한 창고 바닥, 그리고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던 인부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한지훈에 숨겨진 카메라 녹화 영상이 담긴 USB를 놓았습니다. 그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 모든 증거만으로도 박 사장을 처벌하기에 충분하지만 범인의 입에서 직접 이유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 사장은 사진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마치 상관없다는 듯이 시선을 벽으로 돌렸습니다. 최 경감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이 약간 높아지며 박 사장이 침묵할 수는 있지만 세상은 이미 녹화 영상을 통해 그의 얼굴과 목소리를 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사장이 마침내 긴 한숨을 내쉬고 입술을 움직여 방 안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드는 말을 꺼내기까지는 몇 분이 걸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작은 상처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최 경감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몸을 앞으로 숙였고 박 사장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약 1년 전 양식장 근처의 철조망 울타리를 수리하던 때를 회상했습니다. 그의 손이 긁혔고 피가 진흙탕 물로 떨어졌습니다. 평소 양식장의 거머리들은 느리게 움직였지만 그날은 떨어지는 피 한 방울 한 방울을 차지하기 위해 즉시 달려들어 떼를 지어 몰려들었습니다. 박 사장은 그 거머리들이 동물 피를 주었을 때보다 훨씬 더 탐욕스럽고 사납게 달라붙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그 양식장의 거머리들이 더 크고 사납게 자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거머리를 팔았을 때 중국에서 온 중간 상인은 더 비싼 값을 치렀고 심지어 그 거머리들이 더 건강하고 효능이 좋다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의 호기심은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박 사장은 일부러 손가락에서 피를 내어 다른 양식장에 다시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확인을 위해 그는 일반 동물 피를 먹인 양식장과 비교했고 거머리의 성장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최 경감은 턱을 굳힌 채 들으며 압박하는 어조로 물었습니다. 단지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만큼 잔인해질 수 있었냐고.
박 사장은 여튼 미소를 지으며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첫 번째 기회는 한 인부가 물건을 훔치다 발각되었을 때 찾아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 청년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쇠틀에 넣어 양식장에 가라앉혔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거머리는 빠르게 번식했고 다음 수확물은 30% 더 비싸게 팔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부를 축적하는 빠른 방법을 찾았음을 알았습니다. 최 경감은 감정을 억누르며 날카롭게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박 사장이 인간의 목숨을 단지 거머리의 먹이로 삼은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사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전혀 없었고 자신에게는 모든 것이 단지 사업 방식일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가족이 바로 찾아오지 않도록 먼 지역에서 온 인부들을 선택했고 그들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했으니 결국 그들도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돌려준 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방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최 경감은 분노를 억누르며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범죄자들을 상대해왔지만 살인에 대해 마치 수학 전략을 이야기하듯 말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조금의 후회도 없느냐고. 박 사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유일한 후회는 마지막 수확물을 팔지 못한 것뿐이라고 그 가치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취조실의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최 경감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증거 파일을 세게 덮으며 나머지는 법원이 답을 줄 것이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일방향 유리 뒤에서 한지훈은 무거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위험천만한 작전을 통과했지만 그 고백을 듣고 나니 평범한 인간과 괴물 사이의 경계가 탐욕이 마음을 지배했을 때 얼마나 얇아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밖에서는 새벽비가 그치기 시작하며 축축한 흙냄새를 남겼습니다. 그 어두운 밤은 서서히 아침 햇살에 길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마침내 열린 어두운 장의 새로운 페이지를 알리는 것처럼 포천의 하늘에 새벽이 막 밝아올 무렵 박 사장의 거머리 농장 마당은 폴리스 라인으로 가득 찼습니다. 노란색 테이프가 철조망 울타리를 둘러쌌고 국과수 차량과 양숙이 트럭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젯밤 사이렌 소리로 소란스러웠던 분위기는 이제 제복을 입은 경찰, 국과수 감식팀, 그리고 의료팀의 분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민준 경감은 얇은 비옷을 입고 고요하지만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는 진흙 양식장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지훈도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지쳤지만 눈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더 이상의 위장은 없었고 남은 것은 진흙 밑바닥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힘든 임무뿐이었습니다. 시작해 최 경감이 명령했습니다. 양숙이 엔진이 굉음을 내며 울렸고 큰 검은 호스가 양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탁한 갈색물이 밖으로 빨려나와 배수구로 세차게 흘러갔습니다. 축축한 쇠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고 코를 찔러 몇몇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마스크를 더 단단히 썼습니다. 양식장의 수위가 서서히 낮아지면서 그동안 바닥을 덮고 있던 짙은 진흙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때 진흙더미 뒤에서 한 감식팀원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팀장님, 무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기계 삽이 진흙을 들어올리자 그 덩어리 사이로 하얀 뼈가 튀어나왔습니다. 침묵이 군중을 삼켰고 심지어 엔진 소리마저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한 감식 요원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어올려 조심스럽게 특수 봉투에 넣었습니다. 처음 몇 초 동안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두가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쓰라린 현실에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몇 분마다 새로운 발견이 나올 때마다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빛바랜 천조각, 아직 발뼈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샌들, 녹슨 손목시계, 모든 것이 강제로 멈춰버린 삶의 말없는 증인이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발견된 유골의 수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총 15구의 유골이 수습되었습니다. 일부는 온전했고 일부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시신 가방에 쌓여 신원 확인 절차를 위해 표시되었습니다. 양식장가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멀리서 연락을 받고 온 몇몇 희생자 가족들은 자신들이 알아보는 물건을 보고 히스테릭하게 반응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발견된 낡은 옷을 향해 달려가 무릎을 꿇고 아직 따뜻한 듯 그것을 껴안았습니다. 한 아내는 녹슨 손목시계를 쥔 채 남편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형이 아직 살아있기를 바랐던 한 청년은 형이 논에 갈 때 항상 신던 작은 샌들을 보고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최 경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강인해 보이려 애썼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어젯밤 수십 명의 인부를 구했지만 15명이 이미 진흙 속에 잠겨 있었다는 현실이 그를 강타하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팀은 가족들을 진정시키느라 분주했고 국과수팀은 수습된 시신 가방 하나하나를 계속해서 기록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상처를 여는 것 같았습니다. 양수기 소리, 분주한 발걸음 소리, 그리고 반복해서 터져나오는 울음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한때 황금광산으로 여겨졌던 양식장은 이제 바싹 말라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갈라진 검은 진흙만 남았습니다. 참석한 모든 이들은 침묵 속에서 그 텅 빈 광경을 무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최 경감은 꼼짝 않고 서 있다가 지훈에게 속삭였습니다. 법이 박인수를 심판하겠지만 이 가족들의 상처는 결코 아물지 못할지도 몰라.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른 양식장 바닥을 바라보며 한때 그곳에 갇혔을 목소리들, 진흙에 삼켜진 비명들을 상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 진흙은 영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들의 조용한 속삭임을 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흐린 구름 뒤로 저녁 해가 기울었습니다. 박 사장의 거머리 농장은 공식적으로 폐쇄되었고 아무도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울타리 밖에서 희생자 가족들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는 기도하고 일부는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지훈은 침묵 속에 서서 다시는 이런 탐욕에 인간이 삼켜지는 일이 없도록 지키겠다는 말없는 약속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거머리 농장이 급습당한 지 몇 달 후 포천지방법원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흐렸고 법원 마당 주변의 공기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명의 시민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고 일부는 휴대폰을 들어 촬영하고 일부는 전국적인 화제가 된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 그저 서 있었습니다. 법정 안 긴 의자는 만석이었습니다. 앞줄에는 희생자 가족들이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의 사진을 꼭 쥐고 있었고 누군가는 묵주를 들고 조용히 기도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눈물 없이 분노를 담은 텅 빈 시선으로 앞만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고 의사봉이 내리쳐지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석의 박인수는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을 넘어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여전히 자부심을 느끼는 듯한 완고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얇은 안경 너머의 그의 시선은 도전적이었고 희생자 가족들은 감정을 억누르며 더욱 몸을 떨었습니다. 검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그는 15명의 노동자에 대한 계획 살인, 사기, 시신, 은닉, 그리고 법과 인간성을 위반한 사업 운영 혐의를 낭독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고 몇몇 사람들은 흐느낌을 참기 위해 입을 막았습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이 호명되자 한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이 불리자 비명을 지르며 친척의 부축을 바다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 한 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모자를 쥔 채 떨며 입술로 기도를 중얼거렸습니다. 한지훈이 주요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위장 잠입, 함정으로 가득했던 밤의 파티, 그리고 박인수가 내렸던 잔혹한 명령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녹화 영상이 화면에 상영되자 박인수가 차분하게 지시를 내리는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법정은 웅성거렸고 몇몇 방청객은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국과수팀이 뒤를 이어 15구의 유골, 희생자들의 개인 소지품,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감금된 후 산채로 물에 잠겼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말들은 건조했지만 그 무게는 참석한 모든 이를 강타했습니다. 판사가 박인수에게 발언 기회를 주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인수는 잠시 고개를 돌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압니다. 나는 모든 것을 돈을 위해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괴물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오. 단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은 마지막 수확물을 팔지 못했다는 것뿐입니다. 그 말은 감정의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한 희생자의 아내가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잃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한 청년이 박인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즉시 경위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울음과 고함이 뒤섞여 판사는 여러 번 의사봉을 내리쳐야 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있던 최 경감은 역겨움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취조실에서 그 고백을 들었었지만 박인수가 희생자 가족들 앞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재판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검사는 사형구형으로 변론을 마쳤습니다. 이 범죄는 단지 목숨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더럽힌 것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덥고 속삭임으로 가득한 법정 안에서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은 모든 단어를 받아 적었습니다.
마침내 판사는 판결을 위한 심의를 위해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여전히 울고 있었고 일부는 그저 뻣뻣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밖의 시민들은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며 분노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지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법정을 나섰습니다. 방금 들었던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밖에 사람들의 외침보다 더 크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어떤 판결이 내려지든 희생자 가족들의 상처를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모든 사람 앞에서 소리내어 말해졌습니다. 선고의 날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포천지방법원 건물은 아침부터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앞도로는 마비되었고 노점상들은 음료수와 박인수에게 내려질 선고라는 큰 제목의 신문을 팔며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시선은 정의가 울려 퍼질 주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안의 분위기는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의자는 꽉 찼고 희생자 가족들은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이들이 더 이상 울음에 잠기지 않고 희망이 가득한 시선으로 뻣뻣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친척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여 조용히 기도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불타는 분노로 피고인석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법정에 들어서고 의사봉이 내리쳐졌습니다. 모두가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순식간에 법정은 조용해졌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숨소리를 따라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피고인석의 박인수는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지 완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만족감도 주지 않겠다는 듯한 기묘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따금 주변 세상에 지친 사람처럼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판사는 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하나씩 언급되었습니다. 영상 기록, 지훈의 증언, 국과수 보고서, 그리고 박인수 자신의 자백까지 모든 단어가 단호하게 흘러나왔고 가득 찬 법정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박인수가 15명에 대한 계획적 살인범죄를 저질렀음이 법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증명되었음을 선언하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 문장이 모든 사람의 귀에 폭발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울면서 비명을 질렀고 한 아버지는 바닥에 바로 엎드려 감사의 절을 올렸으며 한 청년은 사형조차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갚기에는 부족하다고 소리쳤습니다. 또 다른 한 여성은 오히려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두 손만이 떨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시민들의 함성이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합당한 처벌이다. 그들은 환호했고 일부는 손을 공중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기자들은 빠르게 기사를 작성하느라 바빴고 카메라들은 법정에서 나오는 희생자 가족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지우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무겁게 오르내렸습니다. 판사의 의사봉이 내리쳐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안도감이 들었지만 씁쓸한 감정도 함께였습니다. 그는 그 선고가 중요하지만 세상의 어떤 판결도 진흙 밑바닥에서 사라진 15명을 되살릴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인수 자신은 울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턱을 살짝 치켜들었고 그의 입술은 희미한 미소를 닮은 무언가를 형성했습니다. 만족의 미소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끝을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받아들인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마지막 의사봉 소리가 재판의 끝을 알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나무가 책상을 치는 그 소리는 밖에 군중의 함성보다 더 크게 모든 사람의 귓가에 오랫동안 메아리쳤습니다. 최민중 경감은 단호한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승리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모두가 이 비극에서 배우기를 바랍니다. 지훈은 법원 계단에 서서 시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진을 든 한 어린아이가 어른들 사이에 멍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훈의 마음이 죄어왔습니다. 그는 그 상처가 평생 남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흐린 구름을 뚫고 나온 늦은 오후의 햇살이 붐비는 법원 마당에 떨어졌습니다. 박인수 사건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그의 이름은 성공한 농부나 부유한 사업가로서가 아니라 탐욕이 인간의 마음을 남김없이 파괴할 수 있다는 쓰라린 경고로서 계속 불릴 것이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지 몇 주 후 정부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다시 박 사장의 옛 거머리 농장 부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두운 장을 닦기 위해서였습니다. 흙을 실은 트럭들이 도착했고 굴착기들이 이미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농장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땅은 평평해질 때까지 메워질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포천의 공기는 여전히 습했고 밤새 내린 비의 잔재가 땅을 질척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은 경계선 뒤에 서서 일부는 속삭이고 일부는 그저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린아이를 데려왔는데 마치 이곳이 바로 항상 기억해야 할 장소란다라고 보여주려는 듯했습니다. 지우는 사복 차림으로 와서 최민준 경감과 함께 조금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텅 빈 양식장들을 보았습니다. 갈라진 진흙은 이제 새로운 흙더미에 삼켜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굴착기 엔진이 굉음을 내며 울렸고 거대한 강철 삽이 양식장으로 흙더미를 쏟아부었습니다. 축축한 쇠 냄새와 젖은 흙 냄새가 섞여 공기를 가득 채웠고 많은 이들이 씁쓸함을 참으며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흙이 쏟아질 때마다 분위기는 고요해졌습니다. 몇몇 시민들은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들은 기도를 속삭였으며 어떤 이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예전엔 이곳이 붐볐는데 숨겨진 무덤이었다니 누가 알았겠어. 한 늙은 아버지가 읊조렸습니다. 멀리서 온 희생자 가족들은 앞줄에 섰습니다. 한 어머니는 새로운 흙위로 꽃을 뿌렸습니다. 한 청년은 잃어버린 형제를 위한 표시로 작은 나무 조각을 꽂았습니다. 어떤 이는 흐느껴 울었고 또 다른 이는 그저 창백한 얼굴로 침묵 속에 서서 꺼지지 않는 기억으로 불타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희생자 중 한 명이었던 한 중년 여성이 지훈에게 다가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젊은이. 비록 내 아들은 갔지만 적어도 이제 이곳에서 희생될 사람은 더 이상 없겠지요. 지훈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가슴에 떨림을 억눌렀습니다. 최 경감은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다가 다가와 희생자 가족들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그저 한 명씩 악수하며 진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단순한 제스처는 수천 마디 말보다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지자 모든 양식장이 메워졌습니다. 굴착기가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다른 트럭이 추가 흙을 덮었습니다. 서서히 한때 박 사장의 탐욕의 원천이었던 거머리 양식장의 흔적은 텅 빈 땅으로 바뀌며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철조망 울타리도 비린내 나는 창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이 이제 평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주변 주민들은 그 부지를 어떤 사업에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나무와 풀이 자라는 녹색 열린 공간으로 남겨두고 싶어 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그곳이 한때 비극을 품었던 장소임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언론은 계속해서 취재했지만 가장 큰 주목은 지켜보는 시민들의 침묵에서 나왔습니다. 카메라는 눈물로 젖은 얼굴, 꽃을 뿌리는 손, 그리고 마치 어른들은 왜 텅 빈 땅을 보며 저렇게 슬퍼할까? 라고 마음속으로 묻는 듯한 어린아이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포착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시민들은 천천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젖은 땅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 부지는 시간에 의해 다시 쓰일 준비가 된 텅 빈 종이 한 장처럼 보였습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녁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신선한 흙냄새와 어두운 기억을 함께 실어왔습니다. 그는 훗날 풀이 자라 그곳을 덮는다 해도 지나가는 사람들은 항상 기억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땅 아래에 한때 진흙에 삼켜진 비명이 있었다는 것을. 박 사장의 농장 부지가 메워지고 평탄화된 지 몇 달 후 그 비극의 여파는 포천뿐만 아니라 전라도, 경상도, 심지어 강원도의 마을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서 여전히 느껴졌습니다. 박인수라는 이름은 작은 식당, 학교, 면사무소, 심지어 저녁기도 모임에서도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한 허름한 식당에서 한 늙은 아버지가 테이블을 치며 말했습니다. 기억해도 월급은 높은데 하는 일이 불분명한 일자리 제한이 있으면 쉽게 믿지 마. 포천에서 사라진 그 불쌍한 사람들을 봐 그의 친구들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인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지방정부도 움직였습니다. 몇몇 외딴 마을에는 의심스러운 취업 제한을 경계하세요. 빠른 돈에 현혹되지 마세요. 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탐욕이 이성을 삼킬 수 있다는 실제 사례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고 일부는 선생님이 거머리라는 단어를 언급하자 몸서리를 쳤습니다. 한지우는 임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강연에 초청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타입이 아니었지만 그가 겪은 경험은 그의 말에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유망해 보이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지름길을 제안한다면 먼저 그 대가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그 대가가 목숨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 말에 참석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침묵했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민준 경감은 다른 방식으로 계몽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포럼에서 데이터와 수사 결과 사진을 곁들여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겁을 주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쉬운 일에 높은 월급을 준다고 말하면 바로 믿지 마세요. 먼저 신고하세요. 후회하는 것보다 조심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느 날 충청도의 한 작은 마을에 한 직업 브로커가 와서 엄청난 월급을 약속하며 해외 취업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미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당국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그 브로커가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건은 신속하게 해결되었고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박인수 사건에서 얻은 교훈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속았을 거야. 전국 언론도 대중의 기억을 지키는 데 동참했습니다. 박인수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텔레비전에서 재방송되었고 메워진 양식장과 충격적인 재판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탐욕이 마음을 멀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사회가 더 경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 가족들의 상처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이제 풀이 무성해진 그 부지를 지날 때마다 그들은 잠시 멈춰서서 기도하거나 그저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땅은 이제 평온했지만 그들에게 그 땅은 보이지 않는 역사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무겁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지훈에게 이 경험은 평생의 채찍이 되었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경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이상한 취업 제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즉시 자신이 창고에서 기절한 척하며 구조대가 들이닥치기를 기다렸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박인수 비극은 마침내 잘못된 방법으로 얻은 돈은 파멸만을 가져온다는 거대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사회는 위험을 감추고 있는 달콤한 약속에 대해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해가 포천해지고 아이들이 한때 진흙으로 가득했던 땅 위에 새로운 잔디밭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어두운 이야기를 모른 채 웃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어른들은 무거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그 아이들이 질문할 것이고 그날이 오면 역사가 결코 반복되지 않도록 어른들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박인수 재판이 끝난 후 지훈의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찰로서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내면에는 무언가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그의 시선에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작은 관사의 고요함이 그를 감쌀 때면 포천의 낡은 창고의 그림자가 다시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기절한 척했을 때 몸 아래의 차가운 새 바닥의 감촉을, 다가오는 박 사장의 발소리를, 진흙과 섞인 비린내를 여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며 깨어났습니다. 마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훈은 새로운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책상에 작은 촛불을 켜고 공책에 몇 문장을 적었습니다. 대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첫 페이지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돈 때문에 인간이 괴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나는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우는 평범한 사람들도 보았다. 삶은 힘들지만 버텨야 할 이유는 항상 있다. 그 습관은 그의 잠을 더 평온하게 만들었습니다. 희미한 촛불이 마치 그를 항상 쫓아다니는 그림자를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훈은 주민포럼에서 강연 요청을 더 자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조용히 일하는데 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허리에 찬 총만큼이나 소중한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회관에서 그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모든 지름길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쉬운 일에 큰 월급을 제안한다면 먼저 그 대가가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그 대가가 목숨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참석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침묵했고 몇몇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편 최경감은 부하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그는 지훈을 불렀습니다. 자네는 모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었어.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네가 더 나아가야 할 때야. 나는 자네가 특별 수사팀에 합류했으면 좋겠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기 전에 위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지훈은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떨렸습니다. 그 제안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그가 겪은 모든 상처가 헛되지 않았다는 인정이었습니다. 그는 자부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그 새로운 책임을 받아들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는 공책을 펴서 자신이 직접 썼던 문장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 기록은 그가 비록 끔찍한 것을 마주했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지만 항상 노력할 것이다라는 새로운 문장을 쓴 후 지우는 공책을 닫았습니다. 그는 촛불을 끄고 몸을 누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 창고의 그림자에 시달리지 않고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에게 박인수에 대한 사형 선고는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지만 법의 정의가 마음의 상처를 즉시 치유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빈 공간을 남겼습니다. 충청도의 한 마을에서 박 여사라는 중년의 어머니는 여전히 해질녘이면 집 현관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철수는 포천에서 돌아오지 못한 인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집 앞에 오솔길을 볼 때마다 그녀는 예전에 논에서 뛰어돌아오던 어린 철수의 그림자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실의 사진 한 장과 거머리 양식장에서 발견된 샌들 한 켤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천천히 박 여사는 다시 일어서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찰의 정기법회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기도와 이웃들의 지지 속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철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는 없지만 매일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녀가 한 이웃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포천에서 다른 희생자 가족들도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동생을 잃은 김 씨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불법 취업 제한의 위험성에 대해 계몽하는 작은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 동생이 지금 말할 수 있다면 분명 다른 사람들은 같은 운명을 겪지 않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며 간단한 전단을 나눠주고 도시로 가고 싶어하는 청년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항상 지쳐 있었지만 눈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일부 가족들에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작은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는 기억의 상징으로 집 마당에 나무를 심었고 어떤 이는 희생자의 유품을 깔끔하게 보관했다가 이따금 꺼내어 추억했으며 또 다른 이는 자녀들에게 헛된 약속에 쉽게 현혹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그 모든 것은 상실과 화해하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언론은 때때로 희생자 가족들을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일부는 오래된 상처를 들추고 싶지 않다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꺼이 응했습니다. 만약 제 이야기가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의 사진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천천히 사회생활도 변했습니다. 많은 마을에서 주민들은 취업 제한을 받을 때 더 신중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율방범대 초소에서 서로에게 주의를 주었고 박인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더 이상 가십이 아니라 경각심을 일깨우는 존재로서였습니다. 시간은 고통을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극이 일어난 지 1년 후 희생자 가족들은 이제 푸른 풀로 뒤덮인 부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꽃을 가져와 함께 기도하며 뿌렸습니다. 예전과 같은 히스테릭한 울음은 없었고 경건함으로 가득 찬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들 주위에서 명랑하게 웃으며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젖은 눈으로 바라보며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항상 슬픔에 잠겨있던 박 여사는 이제 작게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 아이가 이제는 평안할 거라고 믿어요. 그녀는 우연히 합동 추모식을 취재하던 한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그 미소는 여전히 연약했지만 진실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에게 치유는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치유는 그 상처가 항상 존재할 것임을 받아들이되 그 상처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사회에게 희생자 가족들이 다시 일어서는 용기는 그 자체로 교훈이 되었습니다. 비극이 깊은 상처를 남겼음에도 인간은 항상 버텨낼 힘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큰 비극은 항상 두 가지 흔적을 남깁니다. 상처와 교훈. 포천의 박인수 사건은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어두운 면과 동시에 다시 일어설 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박인수는 한때 성공한 사업가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상냥한 미소 뒤에 사악한 의도를 숨기는 데 능숙했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구원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가면은 무너졌고 남은 것은 끝없는 탐욕의 얼굴뿐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사회는 겉으로 보이는 모든 선함이 진정으로 진실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잠입요원이었던 지우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는 죽음의 창고에 있었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무력한 척했습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지배할 때도 버티는 것임을 배웁니다.
눈물과 기도로 희생자 가족들은 인간성의 다른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잃었고 무너졌지만 천천히 다시 일어서기로 선택하며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힘이란 상처를 지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계속 걸어가는 데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회도 변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부터 마을 회관까지, 게시판에서부터 텔레비전 화면까지 박인수의 이름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니라 경고로서 불렸습니다. 그는 마음이 탐욕에 지배되도록 내버려두면 돈이 어떻게 인간을 괴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은 또한 선함이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어둠 속에는 지훈의 용기가 있었고 최경감의 단호함이 있었으며 희생자 가족들의 기도가 있었고 이제 서로에게 주의를 주는 시민들의 경계심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함께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낼 수 있는 작은 빛들이었습니다. 사회에 남겨진 가장 큰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극을 단지 과거의 이야기로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한 나침반으로 삼을 것인가? 왜냐하면 쉬운 일에 큰 월급을 약속하는 제안이 있을 때마다 유혹적으로 보이는 지름길이 있을 때마다 그 유혹은 새로운 비극의 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집단적 경계심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법은 박인수의 장을 닫았지만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키는 임무는 모든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를 훈계하는 부모, 학생들을 일깨우는 교사, 정직하게 일하는 공무원, 그리고 믿기 전에 감히 질문하는 사회까지 포천의 저녁 노을은 종종 옛 농장 부지의 긴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푸른 잔디가 바람에 흔들리고 아이들은 자신들이 딛고 있는 땅이 한때 비명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그 광경은 돈이 최종 목표가 되었을 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기로 선택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강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박인수 비극은 결국 단순한 범죄를 넘어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선택에 대한, 탐욕의 대가에 대한,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성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천의 박인수 사건은 법정에서 끝났습니다. 선고가 내려졌고 옛 농장 부지는 메워졌으며 희생자 가족들은 천천히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법의 끝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경고로서 울려 퍼지며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 비극은 탐욕이 이성을 빼앗고 인간이 동료를 희생시킬 만큼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박인수는 한때 자비로운 인물로 보였지만 그의 상냥한 미소 뒤에는 양식장의 진흙보다 더 어두운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이는 모든 선함이 진정으로 순수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은 또한 빛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건 지훈의 용기가 있었고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은 최경감과 경찰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비록 무너졌지만 기도와 기억을 힘으로 삼아 다시 일어선 희생자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비록 어둠이 많은 것을 삼킬 수 있지만 인간의 빛은 결코 완전히 꺼지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우리는 쉬운 일에 높은 월급을 약속하는 제안을 들을 때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극은 달콤한 약속이 치명적인 덫이 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경계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한때 거머리 양식장이었던 포천의 땅은 이제 풀로 푸르릅니다. 아이들이 그 위를 뛰어다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저녁바람과 섞입니다. 그들은 아직 그곳에 묻혔던 이야기를 모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켜보는 어른들은 그 웃음소리가 어둠에 맞서 싸운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박인수의 범죄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정직할 것인가, 탐욕스러울 것인가, 배려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내버려 둘 것인가,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거울이자 경각심을 일깨우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어떤 교훈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의미 있는 실화들을 함께 나누고 단지 듣는 것을 넘어 함께 성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법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에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아름답게 들리는 제안을 듣습니다. 쉬운 일에 높은 월급 또는 짧은 시간 안에 부자가 될 기회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치러야 할 대가 없이 진정으로 안전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너무 달콤한 약속에 대해 조심하십시오. 믿기 전에 그 진실성을 확인하십시오. 더 경험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고 마음에 의심이 든다면 거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과 가족의 안전은 순간의 이익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과 젊은 세대에게 근면, 정직, 그리고 인내가 가장 견고한 길임을 일깨워 줍시다. 자신의 땀으로 번 돈은 빨리 오지 않을 수 있지만 진정한 평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이야기는 탐욕이 선한 사람을 잔인하게 바꿀 수 있지만 경계심과 진심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우리가 삶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서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